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이렇게 동신교회에 와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금 뭐 소개 이렇게 들으신 대로 저는 원래 이제 경제 경영 이런 쪽 분야에서 뭐 공부도 하고 이제 실무 그런 일도 이렇게 쭉 하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 역사 문화 이런 데 대해서 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에도 경제의 역사가 있고 뭐 경영에도 경영의 역사가 있고 신학에 있어서도 신학의 역사가 있고 모든 것에 다 역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에도 그 이렇게 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그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거나 어디 세계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의 화려한 면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뭐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기아나 뭐 하여튼 그런 그 어두운 면들도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좀 밝은 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 살아는 게 뭐 좋은 면 나쁜 면들을 다 알아야 되고 나쁜 면 어두운 면도 거기서 교훈을 찾으면 얼마든지 자기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그 세계사 그런 이제 책을 이제 썼지만 이 다크 투어 그러니까 좀 어두운 면을 찾아가서 거기서 공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훈도 얻는 그런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책을 써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다크 투어라는 책을 한 6, 7년 전에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을 낸 것을 기화로 해서 강의도 하고 특히 오늘 동신교회 와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크 투어. 그 다크 투어는 뭐 뜻 자체 잘 아시겠지만 다크는 어둡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투어라는 것은 이제 여행인데 여러분도 여행 많이 가 보셨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 우리는 이제 보통 집에서 여행을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막 보고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이게 그 투어입니다. 이게 여행 중에서도 어떤 여행은 한 번 떠나서 목적 없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그냥 어디로 쫙 가서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거는 여행 중에서도 왜 영어에 그 트래블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저니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특히 저니라는 것은 뭐 이렇게 목적 없이 가는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이 투어라는 것은 집에서 시작해서 빙그로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투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현재 투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투어의 이제 그 방향성이 이제 좀 어두운 것을 돌아다니면서 집에 돌아온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다크 투어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은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그 책들은 역사, 이건 뭐 경제 경영의 책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역사 문화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책들을 한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쭉 내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다크 투어의 그 개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아까 소개가 있었지만 제가 컬처 클럽이라는 그 이제 일종의 문화 역사 여행 그 모임입니다. 그걸 만든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뭐 국내도 다니고 그러니까 서울 포함해서 지방 그리고 이제 해외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 컬처 클럽 다닌 것들 중에서 제가 이제 다크 투어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뭐가 좋다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면 거기 갔다가 이제 그냥 집에 오고 이제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단발성 같아요. 한번 갔다가 오면 이제 새로운 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데가 이제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추천 안 해주면 이제 잊어버렸다가 또 누가 뭐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또 여행을 가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테마를 정하면은요 그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강 따라 내가 상류부터 하류까지 걸어야 되겠다라는 한강이라는 테마를 정하면 하루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2박 3일로 가거나 뭐 당일로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강 따라 여행 가는 거는 뭐 예를 들면 6개월 동안에 걸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테마를 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여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테마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여행을 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이런 이제 대체 그런 컨텐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이 대체 역사 소설 영화를 여기 강의 내용에 포함할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할 수 없이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자체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대체 역사 소설 영화도 한 몇 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역사 이런 것들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인류 역사가 뭐 아주 길게 보면 뭐 지구 탄생부터 해서 뭐 38억 년 뭐 그렇고 하여튼 최근 인류 그 글자가 써진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뭐 이제 수천 년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의지하고 달리 어떤 시대에 태어나면 굉장히 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사회가 막 그러면 그리고 어떤 시점에 태어나면 상대적으로 사회가 편안해서 그래도 좀 그런 대로 행복하게 좀 지낼 수 있고 이게 이제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으면 상대적으로 행복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시대에 태어났으면 불행했는지 그거를 제 나름대로 제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나눠보면 이제 한 몇 가지 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행복한 시기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행복한 시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행복한 세대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정리 차원으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다크 투어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역사가 어떻다 뭐 그런 걸 이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뭐 TV에서 이제 역사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이 역사가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뭐 갓난아기는 역사가가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미 지금 60, 70, 80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가 맨날 보고 듣고 뭐 TV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뭐 이런 유튜브에서도 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역사의 증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봤으니까 친구들하고도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대통령이 어떻고 뭐 미국의 바이든이 어떻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그 역사 평론가보다 더 뛰어난 자신이 역사 평론가가 이미 돼버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잘자잘한 평론 말고 이게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거쳐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 생겨요.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뭐가 되든. 그러면 그건 이미 우리가 어떤 줏대가 있는 역사가가 된 겁니다. 가라는 것은 일가를 형성한다는 그런 얘기니까 어떤 관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뭐 이미 여러분은 역사의 증인이고 역사의 평론가고 그리고 뛰어난 역사가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증인이고 평론가고 역사가다 그런 이제 관점을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크 투어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역사에도 이렇게 어두운 역사 그걸 우리가 흑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흑역사의 현장을 가서 보고 거기서 그 교훈을 얻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막 뭐 누가 뭐 죽고 뭐 자연 재난 뭐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테레비를 막 보고 이제 현장을 우리가 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진도를 갔다. 뭐 그러면 우선 아 불쌍하다라는 그런 연민의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민의 감정이 생기는 동시에 아 나는 적이 없었으니까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사람들 불쌍하구나라는 연민의 감정이 생기고 아 나는 거기 없으니까 살았구나라는 그런 안도의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공감을 좀 넘어서 이제 공분을 하게 돼요. 이제 흑역사니까 응? 공감과 공분. 응?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또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아 여기서 이런 일들은 어째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어루만지고 치유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훈 그런 이제 실질적인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연민의 감정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근데 물론 그 지식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지식을 넘어서 이런 연민, 안도, 공분, 교훈을 얻는 그런 활동을 해야 우리가 다크 투어를 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크 투어의 이제 현장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일제 뭐 식민지 이제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사 참배 그런 현장, 뭐 조선 신궁이 남산 그 안중근 기념관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전쟁터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이제 문제 생긴 거 그리고 산업화를 하다가 이제 또 많이 그 안전사고를 이제 당하잖아요. 어떤 그런 거, 슬럼, 뭐 유배, 순례,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감옥, 서대문 형무소 그런 거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은 뭐 더 찾아보면 이제 끝이 없지만 제가 이런 책을 쓰면서 다크 투어의 현장이 어떤 데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아, 이런 것들로 이제 정리가 한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한 15년 전쯤 되는데요. 그때 그 크루즈를 한번 탔어요. 근데 그 크루즈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크루즈가 요즘 좀 생겼지만 한 1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이렇게 세계 여행 다니는 크루즈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이제 주도해서 하는 그런 그 크루즈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다양하겠지만 일본 안에도 이런 국수주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인권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지각 있는 일본인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잘 안 볼 뿐이고 그런데 그런 지각 있는 일본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평화재단이에요. 피스 파운데이션 평화재단.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그런 흑역사 현장들을 크루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벌써 뭐 이게 역사가 한 40년 이상 됐는데 그래서 그래서 옛날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런 이제 그 나쁜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들 가서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사죄도 하고 그걸 크루즈를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제 배가 정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박 가서 이제 투어를 하는 거거든요. 현지 사람들도 만나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이 피스 보트라는 그게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그쪽 일본 사람들 500명, 우리나라 사람 500명에서 1000명이 그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 15년 전에 한번 탔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 교훈 현장을. 더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다 함께 타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강의실이 있잖아. 이런 데서 다 서로 발표하고 얘기하고 뭐 간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이거 경험을 가지고 한 3번 이별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좋았어요. 그 주요한 그 정치가들도 때때로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막 사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오키나와를 갔는데 오키나와에서 정말로 좀 저도 모르게 막 울컥한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오키나와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키나와가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미군이 진주하니까 오키나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군들이 이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거든요. 거의 한 10만 명. 그런데 오키나와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가면 그 해설사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해설사 분들이 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막 피상적으로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짜 몰입해서 진정성 있게 해설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여행을 다녔는데 이 오키나와 이 해설하는 분, 이거 여자분이신데 이분만큼 잘한 분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차 대전 일본군의 그 피해자이니까 오키나와에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거를 막 너무 안타까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오키나와 가서 우리가 이제 오키나와에도 여러 군데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한 50명 정도 이제 이 해설사분의 설명을 듣고 이제 오키나와의 그런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군요. 동굴암 포함해 가지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지 그 50명이 다 울었다니까요. 울었어요. 저도 뭐 눈물이 저기 뭐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적은 사람에 속하는데 그 설명을 듣고 저도 막 눈물을 3번이나 울었어요. 3번이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본 분이다 어쩐다 그런 걸 떠나서 그 하여튼 저기 제가 이 전 세계 이렇게 여러 군데 여행을 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경우만큼 그런 적은 없었다. 하여튼 그런 걸 좀 하여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진위를 떠나서 이렇게 스토리텔러라고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는 분. 그런 분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진짜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 해설사 분들도 이런 그 전문성에다가 경험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좀 그 이제 진정성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이쪽 입장에서는 진정성인데 이쪽에서는 그걸 진정성을 안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본인이 얘기하는 그런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해설사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그때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컬처 클럽 이런 걸 이제 한 7년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처음에 한 3명 정도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대한제국의 길이라든가 뭐 종묘사직은 이제 조선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궁궐도 만들었지만 그 종묘하고 사직을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유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국내도 다니고 뭐 해외도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에 이제 빨갛게 돼 있는 것들이 이제 해외고 이제 파랗게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지방이고 그냥 검정은 이제 서울 지역을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자주 다니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조금 뭐 멈칫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틈틈이 여행을 하시고 그러겠지만 하여튼 이런 길을 이제 그냥 어느 지역을 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테마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현대사 해당되는 지역을 일부러 좀 안 갔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도 뭐 이념 문제도 있고 뭐 괜히 가서 막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안 갔는데 뭐 현대사도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현대사를 너무 도외시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대통령의 길이라는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 뭐 박정희, 장면, 김구, 뭐 이승만, 최규화,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달 한 번씩 나눠가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가 컬처 클럽의 테마를 대통령의 길로 잡아서 지금 한 절반 정도 이제 투어를 이제 했죠. 그래서 뭐 이 지도를 보시면 뭐 좀 뭐 복잡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서울의 이제 지도거든요. 근데 이게 길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의 길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신교회 이쪽에 이제 해당된다면 이제 동쪽이니까 낙산길이라든가 뭐 비우당길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 해왔길, 청계천길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깝게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바깥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길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기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제 다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광화문 이제 때때로 가시잖아요. 근데 광화문 광장에서 서서 북쪽을 쳐다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북악산이죠. 뭐 예전에는 백악산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북악산이라고 돼 있는데 저 북악산이 이제 우뚝 솟았잖아 가운데.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이게 하얗게 이게 삐져나온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광화문 갔을 때 저런 삐져나온 것이 있다라고 기억이 나세요? 잘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시인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저 삐져나온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글로도 남아 있고 그런데 저 삐져나온 것이 이제 정확히 산 이름으로 보면 보현봉이라는 거예요. 북한산의 이제 그 일부인데 북한산은 이제 가장 높은 데가 백운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인수봉, 만경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은 보현봉이라는 게 저 이제 삐져나온 겁니다. 근데 저걸 보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미당 서정주 그분이 광화문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게 1955년에. 그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북악과 삼각이, 삼각은 이제 그 북한산의 봉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북악과 삼각이 형제와 누이처럼 서 있는 것을 보고 서정주가 가다가 형의 어깨 뒤에 얼굴을 들고 있는 누이처럼 서 있는 것을 보고 가다가 어느새 광화문 앞에 다다랐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가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뭐냐면 그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는 이제 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저 뒤에는 실제로 높이는 더 높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뭐 작게 보여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누이라고 하여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다정한 모습으로 그 묘사를 했거든요. 서정주 시인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광경을 이토 히로부미가 옛날에 와서 여기를 봤대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저 모습을 보고 깔깔깔깔 웃었대요. 만족스러워가지고. 그 왜 웃었냐면 저기 북악산 이렇게 가운데 큰 게 나온 거는 이제 조선의 그 조선을 의미하는 거야. 조선의 왕궁 그 경복궁이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삐져 나온 거를 일본으로 봤대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넘나보는 걸로 봤대요. 이토 히로부미는. 그러니까 조선을 일본이 넘나드는 것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갈취할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해가지고 깔깔깔깔 웃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한국을 이제 병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광경이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광화문에 광장 가시면은요, 저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저것도 이제 너무 경복궁 가까이 보면 그 뒤에 그 삐져나온 게 안 보이고요. 조금 그 광화문 사거리 있는 쪽 그쪽에 좀 가면 이게 보이는데 날씨 좋을 때 가셔야 돼요. 흐리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광화문길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빙그르를 이렇게 도는 그런 이제 투어를 그 컬처 클럽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도 이제 이 동신교회 중심으로 이제 동신교회로 다니셨으니까 이게 이 주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래도 미처 못 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광화문 뭐 저도 이 부근에서 학교 다니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 옛날에 알았던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뭐라나 그 배경이라든가 어떤 건물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알게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따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지식을 이제 어느 정도 축적해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같이 투어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도 정말 그 광화문의 새로운 면들을 많이 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컬처 클럽 여기는 이제 이런 서울 지방도 다니지만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빙그를 다 돌기로 했어요. 각 나라를. 그래서 뭐 대만도 한번 갔었고 이렇게 만주도 가고 뭐 일본 쓰시마도 가고 이제 몽골도 가고 이제 거기까지 반 정도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이렇게 쭉 걸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그런 데 가는 데는 이제 따로 가는 거고 일단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중국을 둘러싼 나라를 걸어보자. 이제 그렇게 목적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를 정하면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갔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테마를 정해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도 뭐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테마는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순례 무슨 코스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특히 그 중에 이제 중국을 둘러싼 데를 다니면서 만주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 7박 8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따렌이라고 있죠. 그 요동반도의 제일 남쪽 거기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차를 타고 하얼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 KTX 같은 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요. 오히려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따렌에서 시작을 해서 선양 뭐 그 이게 등등 장춘 해가지고 하얼빈까지 중간 중간 역에서 내려서 이제 투어를 하고 또 KTX 같은 그런 고속철 타고 또 가고 그래서 이제 하얼빈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주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철도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그게 굉장히 이제 좋았고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 한 20명 정도 되는데 다들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 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만주에 대해서 뭐 책도 보고 뭐 관련된 영화도 미리 보고 이제 막 그러기도 이제 했지만 또 가서 느낀 바는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놀랐던 거는 제일 위에 있는 하얼빈 있잖아요.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 그 총을 쏜데 거기는 중국 느낌보다도 이 러시아 느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거하고 하얼빈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컬처 클럽이 이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근데 목표는 우리가 우주여행 가는 거예요. 우주여행. 뭐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우주여행 그런 거 막 그 성공했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도 성공을 하고 뭐 리차드 브랜슨, 제프 베이조스가 막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서울 그리고 지방 뭐 해외도 가지만 이걸로 만족할 소냐? 우리가 우주여행이라는 그런 목표를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얘기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우주여행 갈 만큼 건강이 좋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돈 있냐? 뭐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실제로 지금 작년에 여행 갔던 분들 중에 지금 80세 넘어가지고 갔어요. 응? 거기 버진 갈랙틱 그 사장은 그 리차드 브랜슨인데 그분이 80세 넘어서 이렇게 다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거를 제대로 돈을 주고 가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때때로 그 복권으로 이렇게 로터리라고 하잖아요. 로커로 해가지고 신청자들을 가끔 뽑아요. 두세 명씩 공짜로. 그래서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꼭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문제 없죠.
그 돈도 공짜가 가끔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우주여행을 목표로 삼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 복권 뽑을 때 저희하고 경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우주여행,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목표도 세워놓고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 따라 가는 여행,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선 시대에는 이 한양을 중심으로 여러 그 주요 간선도로가 있었어요. 저기 해남 쪽으로 가는 삼남대로, 그리고 저 부산 동래 쪽으로 가는 영남대로 해서 북쪽으로는 의주로가 있고 저쪽 함경북도 쪽으로는 경운로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북쪽은 갈 수가 없어서 이 남쪽은 지금 거의 한 4분의 3을 걸었어요. 근데 하여튼 옛날 길에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려면 조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더구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쉬워졌어요. 코로나 때는 갈 데가 좀 적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 골라서 이렇게 다니는 게 상대적으로 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남한에 있는 그 이 주요 조선 시대의 주요 간선도로 그걸 한 4분의 3 정도는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걸으면 다 완료가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이 북쪽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북쪽에 경흥로도 있고 뭐 의주로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이 프로젝트를 빨리 완수하려면 빨리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테마길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길들을 따라 계속 다 걸었어요. 테마. 그러니까 조선 간선도로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주요 강들이 있잖아요. 임진강부터 시작해서 뭐 한강, 그 한강도 이제 남한강, 북한강 있고 아래 금강 있고 영산강 있고 뭐 섬진강 있고 낙동강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강들 지금 저는 한강, 임진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은 다 걸었고 지금 낙동강을 걷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안동에서부터 상주까지 걸었거든요. 하여튼 인명도로, 이 서울에 사람 이름이 달린 그런 길이 한 40개가 넘어요. 우리가 퇴계로, 을지로도 을지문덕 이름 따라 만든 거잖아요. 을지로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왜 을지문덕을 여기다가 담았는지? 을지로 그 입구역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에 옛날에 중국 화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교를 많이 좀 탄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길을 누르겠다. 그래서 청천강 거기서 그 을지문덕이 수나라 당나라 그쪽이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서 중국인의 길을 누르겠다. 그래서 을지문덕 이름을 따서 을지로라고 지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서울에 사람 이름이 달린 그런 길들이 많아요. 제가 그 길은 다 걸어봤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서울에 고개 있잖아요. 고개. 그 한강변에 또 정자들이 또 이제 옛날 거는 이제 거의 없고 이제 하여튼 몇 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 다니고 서울에 한강 말고 이렇게 지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서울에 공원들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테마를 잡으면 이렇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속성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에 맞는 테마를 골라서 그 친구들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가실 수도 있고 뭐 혼자 때때로 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여러 강의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테마 따라 길을 걸어보시라. 그거를 가장 주장하고 싶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저는 오늘 강의하는데 가장 그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하천들, 지천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천들 거의 한 8분의 7 걸었어요. 지금 몇 개 남은 거 향동천이라고 저쪽 난지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번 주 말에 이제 제가 걸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우리가 몰랐던 그 지천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골라서 이제 했는데 또 어디서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제 청계천 포함해서 중랑천이 그러니까 한강 말고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쪽에서 뭐 북쪽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그런 하천들을 골라서 지천 따라 한번 이렇게 쭉 친구하고 교인하고 같이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정자도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이제 유명한 정자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 것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한강대교 바로 남쪽에 있는 용왕봉 저정이라고 있어요. 옛날 정조 때 이걸 만들었는데 그것만 옛날 모습 그대로고요. 나머지는 없어졌거나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런 걸 다시 한번 찾아서 가보는 것도 의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는 보통 이제 경관이 좋은데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면 빌딩들이 이게 쭉쭉쭉 서가지고 다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볼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에다가 한번 제안도 해봤는데 그 정자 있는데 가서 이 건물들이 많이 없어졌다면 옛날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졌을까? 그거를 이제 VR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즘 IT 기술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걸 한번 앞에다가 다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훨씬 그 느낌이 달라질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아직 말을 안 듣네요. 하여튼 뭐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 그 기술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튼 이런 정자들 가서 그러니까 정자 가서 앞에 그 빌딩 있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이 빌딩들이 사라졌으면 앞에 어떤 멋진 그 광경이 펼쳐질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면 훨씬 또 남다른 느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대문구이지만 그 종로구에 그 옛날 그 고개들이 21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고개가 옛날에는 더 높았는데 도로를 만들면서 많이 이제 낮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 걸어보면 이게 고개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이게 넘기 힘든 그 고개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 고개들 막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골라서 한번 이렇게 쭉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대문에 있는 고개는 이제 안 해놨지만 찾으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 4, 5 이렇게 같이 옛날에 내가 걸었던 길이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옛날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에 이제 사람 이름 딴 그 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 역사 소설로 이제 좀 넘어가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대체 역사 소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쓴 사람이 필립 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런 그 흥미로운 그런 소설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높은 성에 사내라는 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성에 사는 남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독재자예요. 저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고 이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소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태리가 졌잖아요. 미국하고 영국 쪽이 이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입표를 하고 일본하고 독일이 세계 통일을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소설에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가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뉴욕, 뭐 시카고 포함해서 미국의 이제 동부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독일 땅이고 저쪽 서쪽 그 태평양 쪽은 다 일본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키 산맥이 있는 데는 이제 중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소설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드라마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 승전국과 패전국이 갈라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바뀌고 일본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대체 역사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복고일이라는 이제 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비명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87년에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1945년에 패망 안 하고 그냥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가 계속 살았다면 1981년에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를 묘사한 거예요. 그게 이제 비명을 찾아서고요. 그리고 이 소설을 토대로 해서 장동건이 나온 영화가 있어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 근데 이 스토리는 이제 많이 이제 각색을 했지만 그렇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1945년에 일본이 안 망했다면 2009년에 서울이 어떻게 변해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영화를 이제 봤는데 아주 뭐 썩 재밌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발상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영화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아까 하얼빈 가서 쏴서 이제 죽였잖아요. 근데 이 비명을 찾아서 하고 이 로스 메모리즈 핵심은 그때 안중근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안 죽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계속 통치를 해서 이제 지금 서울이 이쪽 일본의 식민지로 계속 남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건강이 좋고 이제 뭐 그래서 테마를 잡아서 막 여행을 다닐 수도 있지만 뭐 몸이 좀 불편하신다면 할 수 없이라도 이런 소설이나 영화 이런 걸 보고 좀 만족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 세대, 불행한 세대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할 건데요. 여러분 1960년대 초반에 나온 박서방, 뭐 오발탄, 혈맥 이런 영화 기억나세요? 옛날에 다 보셨는데 좀 잊어버리셨을 줄 몰라요. 근데 요즘 유튜브 이런 데 가면요. 오래된 영화는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걸 다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김승호 나오고 뭐 엄앵란 나오고 김진규 나오고 최무룡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다들 좋더라고요. 지금 봐도. 당시에 외국에 가서 상도 막 받았던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이런 영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영화의 공통점은 다 영화의 배경이 해방촌이거든요. 해방촌. 저도 지금 용산구에 살고 이게 해방촌에서 멀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옛날 모습 그리고 이제 지금 모습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면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의 흔적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해방촌에 보면 해방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그때 해방교회 가서 이제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평북 선천 있죠. 그쪽 출신 분들이 남아해서 이남으로 와서 만든 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본인들 포함해서 자손들이 이제 거기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 옆에 또 보성여고가 있어요. 보성여고도 평북 선천 출신 분들이 만든 학교더라고요. 미션. 하여튼 그래서 이 해방촌에 보면 이런 이북의 흔적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컬처 클럽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그 해방촌도 이렇게 같이 투어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되살려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이제 불행한 세대, 행복한 세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 뭐 포함해서 이제 옛날 1440년부터 1500년 이때 세대가 상대적으로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영종조 시대 있잖아요. 숙종, 영조, 뭐 정조 이때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1960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주 최근은 좀 뺐습니다. 2001년, 2년 이쪽은 그래서 하여튼 60년부터 2020년 정도가 행복한 세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또 불행한 세대로 보면 옛날 임진왜란 포함해서 일제 강점기 그때 이제 살았던 분들은 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고생을 했죠.
주로 이제 전쟁, 뭐 역병, 가뭄, 뭐 이런 폭정, 뭐 족대정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그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동안 이제 옛날 고려 시대 때도 포함을 해서 아주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게 4번이 있더라고요. 옛날 고려 시대 때 문종이라고 있었죠, 왕. 그때 시대에 대각국사 의천이라든가 해동공자 최충 이런 분들이 이제 불교와 유교에서 이제 유명했던 분인데 그때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 와서는 세종과 이제 정조가 있고 지금 와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류 르네상스를 주도해서 하고 지금 그게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2030년까지 이게 제가 이게 한번 보니까요, 한 300년마다 한 번씩 이 르네상스가 오고요. 한 번 시작하면 한 30년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한류 르네상스도 30년 지속이 된다고 하면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르네상스고 지금 이거는 옛날 3번에 비해서 가장 그 규모가 큰 그리고 가장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으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게 대단한 어떤 행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우리 뭐 단재 신채호 많이 아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한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이겁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이게 오늘 역사 얘기를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꼭 뭐 역사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위에서 가끔 보면 나는 역사 싫어해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나이 드셔서도 뭐 근데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그거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교훈을 삼아야 우리 개인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재 신채호의 이 말,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